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가 걸어온 인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고생 없이 평탄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도 내가 좀 낫네 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제 삶이 정말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처음 시작부터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제 인생은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었어요. 밑바닥 인생이었죠. 이젠 다 지났으니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제 과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조금 있어요. 아주 조금요. 그런데 그 아주 조금 있는 기억마저도 죄다 싸우는 기억뿐이에요. 소리 지르는 모습,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 손을 이리저리 휘두르는 모습, 물건이 날아다니는 모습 등. 그런 장면들만 사진처럼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 기억 속에서 저는 항상 울고 있었어요. 눈앞이 눈물로 가려져서 뿌옇게 보일 정도로 울었고 목이 많이 아팠어요. 하도 소리를 지르면서 울어댔거든요. 그럼 싸우던 부모님은 저를 향해 화풀이를 했어요. 대여섯 살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제게 모진 말을 했던 것들을 너무나도 또렷하게 기억을 해요. 다 저 때문이라고 했어요. 짐덩이 같은 저 때문에 두 사람의 인생이 꼬였다고 했어요. 무슨 놈의 새끼라고 하면서 욕도 했어요. 엄마라는 사람은 저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면서 성질을 못 참아서 바닥을 쿵쿵 구르기도 했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안방에 있을 때 제가 방문을 열기라도 하면 기겁을 하면서 손에 잡히는 아무거나 집어 던졌어요. 그건 시계일 때도 있었고 베개일 때도 있었고 볼펜일 때도 있었어요. 뭐 그런 기억이 전부예요. 부모에 대한 그리움, 아쉬움 같은 건 전혀 없어요. 애정이 없으니까요. 애정을 받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으니까요. 그냥 저를 낳아준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저를 낳아준. 제가 원치 않았는데도 이 각박한 세상에 저를 낳아버린 그 부모라는 사람들은 저를 고아원에 보냈어요. 마음대로 세상에 태어나게 해놓고선 기껏 6년을 꼬박 키워놓고 제가 7살이 되었을 때 저를 버렸어요. 그럴 거면 왜 낳은 건지. 차라리 부모에 대한 끔찍한 기억조차 없게 일찍이 버렸으면. 왜 6년이나 키운 건지. 아무튼 그때부터 저의 고아원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고아원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따뜻한 곳이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는 그랬어요.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고 TV에 나오는 마음씨 좋고 인자하고 온화한 원장님은 더더욱이 없었어요. 선생님들도 자주 바뀌었고 생활은 정말 궁핍하고 열악했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고아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방송에 꾸며져서 나오는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귀여운 아이들이 뛰어놀며 깔깔 웃잖아요. 아이들도 그리 많지 않고요. 그런데 현실에선 뛰면 금방 배가 고파지니까 뛰어다니며 놀던 애들도 별로 없었고 아픈 애들도 많았고 웃음소리는 적었고 아이들이 진짜 많았어요. 연령대도 아주 다양했어요. 곧 사회에 나가야 하는 17살, 18살의 형 누나들도 있었고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도 있었어요. 하루는 언제나 전쟁통 같았어요. 한쪽에선 아기들이 울고 있고 한쪽에선 선생님이 아이들을 혼내고 있고 너무 배고프고 지루하고 기운 없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고아원에 대해 조금이라도 찾아보신 분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고아원, 보육원의 민낯에 대해서요. 그 수백 수천 명의 피해자 중 하나가 바로 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많은 일을 당했어요.
상식 밖의 일들이 무자비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고아원이라고 생각해요. 그 가해자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같은 고아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건 줄로만 알고 살았어요.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당하는 것들이 나쁜 건지도 모르는 거죠. 고아원에 있던 애들, 형들, 누나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나쁜 행동인지도 모르고 행했던 거예요. 그곳은 자연의 세계와도 같았어요. 힘이 센 사람이 우위에 있을 수 있었어요. 형들은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 힘을 과시하게 했고 싸움을 붙였고 이긴 자만 인정해 주었어요. 패배한 자는 다들 뜯어먹기 바빴어요. 그래서 저는 강해져야만 했어요. 당하고만 있게끔 행동해야 했고 일부러 힘을 과시해야 했어요. 이게 불과 초등학생 때의 이야기예요. 초등학교는 다니긴 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든 저는 고아라는 선입견에 감싸져 있어야 했어요.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저를 처음 본 그 눈빛은 아직까지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버지란 사람이 저를 쳐다봤던 그 눈빛과 흡사한 눈빛이었어요. 벌레를 보는 양질색을 했던 그 눈빛은 이미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저에게도 또 한 번 상처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담임 선생님의 관심 울타리에서 철저하게 배제가 되었어요. 수업 시간에 들어오던지 말던지, 밥을 먹든지 말든지, 준비물을 챙겨오던지 말든지, 친구랑 싸우든지 말던지.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어린 마음에 화가 나서 그리고 배운 것이 없어서 일부러 더 친구랑 싸우고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싸운 그 친구에게는 신경을 써주었죠. 누가 이랬어? 제가 그랬어요. 안 되겠다. 야, 너 나와. 여기서 야단 맞는 저였어요. 그리고 정말 학교 시간이 되고 선생님들이 퇴근하고 날이 어둑해질 때까지 혼났어요. 그냥 말로 혼난 게 아니라는 건 다들 예상하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저와 싸운 애 부모님을 모셔와서 제 무릎을 꿇렸어요. 이 녀석이 고아예요. 받아주라고 해서 받아주긴 했는데 저희도 참 골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이번엔 그의 아빠한테 혼이 났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선생님이 방관했고요. 저는 고아라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해야 했고, 고아라서 친구가 돌을 던져도 맞아야 했어요. 돌을 맞아서 화가 나서 달려가서 덤비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저를 먼저 놀린 그 애의 부모한테 혼나야 했어요. 이게 고아의 삶이었어요. 점점 커갈수록 고아원에서 당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어요. 여전히 선생님들과 형, 누나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외로운 마음이 커져갔어요.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거나 길거리에 다니는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을 보니 저와 많이 다르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도 대화하는 법도 대화의 주제도 얼굴 표정도 마음가짐도 180도 달랐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모 존재의 유무였어요. 누군가의 끊임없고 한계 없는 애정을 받으며 자란 사람의 태도란 정말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저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제가 지금껏 보고 자란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크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전 그 누구에게도 애정을 받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끼리 모여서 선생님의 애정을 받을 것 같은 고아원은 오히려
그 반대였고 누가 들어도 보호해줄 것 같은 이름의 보육원은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고아원에서 보육원으로 가게 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고아원이라는 이름이 보육원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냥 다른 곳에서 갔고 거기도 이름만 보육원일 뿐 고아원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었어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거기에 있는 퇴소를 앞둔 형, 누나들의 모습은 너무나 불안해 보였어요. 다 나가서 뭐 해먹고 사냐, 너 그 형 얘기 들었지? 작년에 나간 형 장난 아니라던데.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했어요. 나랏돈 얼마 받고 세상에 내던져져야 하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기분이란 정말 피가 마를 것 같아요. 아무리 보호를 해주지 않는 이상한 일이 가득한 보육원이라지만 이마저도 없다면 정말 세상에 혼자가 된 기분일 거예요. 가끔 고아원에 더 이상 못 있겠다면서 뛰쳐나간 아이들을 몇 봤어요.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제 발로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왔어요.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그럼 바깥 세상은 고아원보다 훨씬 더 험난한 걸까? 막연하게 하던 그 생각이 제 코앞으로 다가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한 건 17살 때부터였어요. 고등학교는 다니지 않았어요. 그럴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시절 선생님들은 맨날 중학교 다닐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그마저도 가지 못한 사람도 많다고 말이죠. 중학교에 다닐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3년을 생활했는데 반 친구들이 아무렇지 않게 아무 고민 없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걸 보고 제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고아원에 있는 제 또래들은 모두 고등학교에 가지 않았기에 저도 그냥 입 다물고 고아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고 싶다고 징징댄다고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초등학생 때 형, 누나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학교에 안 가나 했는데 그 의문점이 그제서야 풀렸어요.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학교에는 못 가고 고아원에서 어린 동생들을 돌보면서 생활했어요.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참혹한 환경에서 견뎌야 하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어릴 적 저를 떠올렸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야만 하는 삶이 참 끔찍할 것 같아요. 저와 마찬가지로요. 퇴소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먼저 간 사람들의 소식이 귀에 들려왔어요.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 사람도 있었고, 이미 감옥에 간 사람도 있었고, 길바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뿔뿔이 흩어진 삶은 참으로 다양했지만 하나같이 엉망이었어요. 평생을 사회에서 고립되어 자라온 사람들의 삶은 끝까지 고립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어둡고 외로웠어요. 그리고 그 어둡고 외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날이 드디어 다가왔어요. 퇴소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돈을 줘요. 큰 돈은 아니지만 독립하는 데에 있어서 그마저도 없으면 안 되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남에게 빼앗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남은 보육원 선생님이 되기도 했고 봉사를 왔던 사람 중 다정하게 다가왔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다정하게 다가와서 퇴소 후 연락하며 지내자 삼촌 이모가 되어주겠다 해놓고서는 못 모르는 아이들을 홀려서 돈을 빼앗는 거였어요. 그래서 퇴소한 애들은 서로 연락을 잘 안 해요. 연락하며 지내는 애들은 극소수예요. 혹시 위험한 처지에 엮일까 봐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저 또한 퇴소 후 고아원 사람들과 연락을 안 했어요. 딱히 할 방법도 없었고요.
제 독립은 그렇게 외롭게 시작되었어요. 저는 막노동을 시작했어요. 지방으로 가는 출장 일정들은 일부러 자진해서 갔어요. 그런 곳에 가면 그 근처에 모텔도 잡아서 숙소 제공을 해주고 일을 빨리 끝내려고 일요일도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돈을 더 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같이 일하는 아저씨들이 매일 일 끝나고 고기랑 술을 드셔서 그 옆에 껴서 먹을 수도 있었고요. 숙소 제공이 안 되는 현장에 갈 때에는 찜질방에서 잠을 잤어요. 찜질방에서 자보신 분이라면 다 아시죠? 바닥이 너무나 딱딱하고 베개도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 바닥에 까는 매트를 깔아도 너무 얇아서 매트리스랑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딱딱하고 베개도 푹신한 베개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없으면 딱딱한 나무 베개 베고 자야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불편한 잠자리였는데도 제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주변이 어수선했지만 고요한 들판에 저 혼자 누워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편안했어요. 불투명하고 불안한 미래가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잡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오직 저만을 위해 허락된 유일한 시간 같았어요. 그런 시간을 온전히 느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혼자만의 보금자리가 있다면 더 편하겠구나. 그때부터 더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이전에는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에 김밥 하나를 사 먹었다면 목표가 생긴 다음부터는 삼각김밥 하나로 끝냈어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굳건하게 실행했어요. 그 결과 저는 독립하고 1년 만에 작은 원룸을 하나 얻을 수 있었어요. 야, 승우가 너 그렇게 고생하더니 잘 됐다. 인마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장하다 장해. 제가 독립하고 초반에 인력사무소에서 일자리 얻어서 막노동 현장 나갔다가 운 좋게 거기서 만난 형님 따라서 업체 소속이 될 수 있었거든요. 사무소 안 거쳐서 수수료도 안 떼이니까 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고 한겨울이나 한여름 아니면 일도 안 끊겼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던 팀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독립 초창기 때부터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일했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고 응원해 주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연식이 오래된 건물의 4층 원룸이었지만 저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에 많이 기뻤어요. 그리고 목표를 이뤘다는 성취감이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고등검정고시 합격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그런데 사회 나와서 보니까 고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은 흔하지 않더라고요. 제 또래는 더더욱이요. 나이 많은 아저씨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취직을 하느라 중간에 그만두셨다고 했어요. 저처럼 고등학교 문턱도 못 밟아본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라도 따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시험이 그리 어렵지 않으니 공부하면 충분히 딸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목표를 세운 그날부터는 사람들하고 일 끝나고 술 먹는 것도 안 했어요. 곧장 집으로 가서 바카스 한 병 꺼내놓고 공부를 했어요. 막노동하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움직여야 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때 퇴근하고서 12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매일 4시간 많아야 5시간을 잤던 거죠. 공부는 마음 잡고 해본 적이 없던지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게 여겨진 고등검정고시 공부도 제겐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인터넷 강의 같은 것도 안 듣고 학습지 몇 권 사다가 혼자 공부하니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죠.
솔직히 그땐 인터넷 강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 것이 전부였어요. 문제 하나로 30분을 끙끙대건 문제집 한 권을 후루룩 다 풀어버리건 그냥 계속 앉아 있었어요. 12시가 되어서 날짜가 바뀌어야지만 마음을 놓고 스르륵 잠드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마음 잡고 공부한 지 1년 반이 되었을 때 저는 제 인생 두 번째 목표였던 검정고시까지 합격을 했어요. 얼떨떨하더라고요. 중학교만 겨우 나온 제가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생과 같은 학벌이 되었다니 신기했어요. 합격 사실을 접하고 고아원에서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기억은 고아원에서 나오기 직전에 머물렀어요. 그렇게 세상으로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나름대로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고아원에서 눈물을 흘리면 안 됐어요. 사내 놈이 질질 짜는 거 아니라고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우냐고 혼났거든요. 몇 년 만에 흘리는지 모를 눈물조차도 감격스러웠어요. 검정고시 합격 후 이 기세를 이어서 또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고 싶었어요. 고민하다가 저는 막노동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직업에 대해 저는 잘 알지를 못했어요. 배운 적도 없고 맞닥뜨린 적도 없어서 몰랐어요. PC방에 가서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뒤적거리다가 그나마 본 적 있고 알고 맞닥뜨린 적 있는 삼겹살집 알바를 골랐어요. 지나다니면서 본 적이 있는 삼겹살 무한 리필 가게였어요. 평일이고 주말이고 상관없이 저녁만 되면 20개 정도 되는 테이블이 꽉 찼고 가게 앞도 손님으로 바글바글했어요. 저는 그 가게에서 평일 하루 빼고 주 6일을 일하게 되었어요. 오후 2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했어요. 제가 막노동을 오래 했으니까 막노동보다 힘든 일이 있겠냐 싶었지만 고깃집 일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사회성이 부족하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미숙하고 서툴고요. 그래서 손님들 대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서비스라는 걸 받아본 적도 없는데 기껏해야 편의점이나 마트 정도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서비스를 해야 한다니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처음엔 모든 게 어색하고 어려웠어요. 손님이 들어오면 큰 소리로 인사하는 것도 어색했고 친절하게 가게 이용을 안내해 드리는 것도 낯간지러웠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 벌써 한 달째인데 손님 대하는 게 이렇게 서툴면 어떡해. 어제도 컴플레인 들어왔던 거 알지? 내가 그거 수습하느라 고개를 몇 번 숙였는지. 승우가 우리 좀만 더 자연스럽게 하자, 응? 이런 고충을 하는 놈이 서비스가 그렇게 엉망이면 어떡해. 사장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일도 잘 알려주셨고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기고 많이 챙겨주셨어요. 정말 그런 줄로만. 진짜 좋은 사람인 줄로만 알았어요. 꼬박 1년을 그 친절해 보이는 겉모습에 속고 살았어요. 그 사장도 처음엔 정말 저를 생각해 주었을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딱하고 안쓰러워서 연민 가득한 마음으로 저를 대하셨을 거예요. 그랬던 사장님이 제게 파렴치한 속내를 비친 것은 제가 일한 지 1년 반이 되던 시점이었어요. 그날 그 대화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네요. 승우가 벌써 1년 반이나 됐네. 이전 매니저 빼고 내가 데리고 있던 알바 중에서 내가 두 번째로 오래된 거 알지? 아, 그래요, 사장님? 참 요즘 애들답지 않게 성실하고 부지런하네. 승우가 이제 매니저로 올라가야지. 네. 진짜요?
매니저요? 그래, 매니저 공석인 지 벌써 한 달이 됐잖아. 너 아니면 누가 하겠냐? 이제 서비스도 문제없이 잘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 그 돈 벌어서 다 어디다가 쓰냐? 여자친구도 없고 놀러 다니지도 않는 놈이 그 돈으로 다 뭐해? 그냥 모아요. 쓸 것도 없고 쓸 줄도 몰라서요. 아, 그래. 그때 그 아, 그래가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는데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가 그냥 아, 그래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미묘한 표정, 살짝 갸웃하는 고개까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사장은 그날 이후부터 부동산 얘기를 많이 꺼냈어요. 제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슬그머니 간접적으로 얘기를 꺼냈어요. 처음엔 자신의 친구가 아파트를 샀는데 1년 만에 얼마나 올랐다더라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요즘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엔 괜찮은 땅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또 그 다음엔 투자금이 부족하다였어요. 지금은 그게 TV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뻔한 사기꾼의 레퍼토리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게 전부 다 진짜인 줄 알았고 진심인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6개월간의 긴 계획을 세운 그 사장은 드디어 그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어요. 사장은 퇴근 후 제게 한잔하자고 했어요. 가끔 둘이서 한잔한 적은 있었는데 그때는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진지하고 무거운 얘기를 할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사장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꽤나 진지했거든요. 승우가 나 요즘 너무 힘들다. 네. 왜요? 사장은 입안으로 소주를 들이붓면서 넋두리를 늘어놓았어요. 가게 사정이 안 좋다는 말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렇기에는 가게 운영이 평소와 다름없이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장 말로는 멀지 않은 곳에 새로운 고기 뷔페가 공사하고 있다고 이제 위기를 맞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출이 많다고 했어요. 애 둘 키우면서 어려운 살림의 대출도 겨우 받아서 가게를 오픈한 거라고 했어요. 대출로 가게를 오픈한 건 알고 있었지만 대출 없이 순수 본인 돈으로 가게를 오픈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세상 물정을 몰랐죠. 단순히 대출이 있다니까 진짜 힘든가 보다 했어요. 제 코가 석자인 것을 모르고요. 한참을 빙빙 둘러서 힘든 상황을 늘어놓던 사장이 드디어 본론을 시작했어요. 와이프도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맨날 고생만 시켜서 그런가. 그래서 내가 이번엔 진짜 잘 좀 해보려고. 내가 전에 말한 거 있지? 괜찮은 땅이 있다고. 거기가 진짜 아는 사람만 하는 대박 정보라고 하더라고. 금방 오를 텐데 내가 돈이 좀 부족하네. 그래서 말인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네, 그럼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저는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만난 그 사장은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1년 반이나 본 자기 직원한테 사기를 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진짜 웃기죠. 어릴 때부터 온갖 수모를 당해놓고 왜 코앞에 나쁜 사람을 못 알아봤을까요? 사장은 당시 돈으로 1,000만 원을 제게서 가져갔어요. 제 전 재산이었어요. 1,000만 원은 지금도 큰 돈이지만 10여 년 전 그땐 정말 큰 돈이었어요. 저는 그 큰 돈을 빼앗기고 나서도 사장이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 사모님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는 뻔했어요. 사장의 태도가 변했어요.
별거 아닌 걸로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저를 자르려고 안간 힘을 썼어요. 몇 번 그러다가 제가 손님이 벗어놓은 외투에 실수로 찌개를 아주 조금 흘렸는데 그 손님은 괜찮다고 하는데도 사장이 그걸 딱 발견하고서는 요즘 왜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제정신이냐 가게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냐 신뢰가 깨졌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를 해고시켰어요. 퇴직금, 실업급여 그런 거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던 걸요. 빌려준 돈도 당연히 못 받았어요. 해고당하고 한 달 되었을 때 빌려준 돈 받으러 가게에 갔는데 멀쩡해도 너무 멀쩡한 모습의 사모님을 마주쳤어요. 새로 산 귀걸이가 어울리냐며 사장에게 콧소리를 내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장이 돈을 안 준다고 땅 투자가 실패했다며 자기도 피해자라고 떵떵거려서 제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얼굴이 아주 무섭게 변했어요. 고아원에서 보았던 수많은 선생님들처럼요. 신고해봐 어디 한번. 증거도 없으면서. 너처럼 부모 없는 새끼 말을 누가 믿어주긴 할 것 같아? 사실이었어요. 돈을 뽑아서 현금으로 사장한테 가져다 주어서 증거도 없었고 경찰도 증거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던 제 인생에서 전 재산을 날리며 넘어지고 말았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 건지, 정말 내가 부모도 없어서 그런 건지 많이 심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룸 방세를 내야 했기에 저는 다시 일을 해야만 했어요. 저는 다시 막노동 현장으로 향했어요. 그래, 여기가 나와 어울리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력사무소 소개로 나간 현장에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저씨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얼굴로 다가오셨어요. 아니, 승우가 너 여기서 뭐 하냐? 뭐 때문에 다시 왔어? 왜 일이 힘들어서 잘 안 풀렸어? 아이고, 이거 얼굴이 죽상이네. 승우가 내가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기도 하고 내가 정말 너를 많이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너 여기서 일하지 말아라. 너 더 편하게 일하고 돈은 더 많이 받는 그런 일 충분히 할 수 있어. 가족 없다고 그런 일 못하냐? 너처럼 똘똘한 애가 그런 일 해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제대로 된 회사 들어가서 일해봐. 아직 점잖아 할 수 있어. 아저씨는 제 상황을 어디서 듣기라도 한 것처럼 혹은 제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처럼 제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이 당시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더라고요. 특히 마지막에 할 수 있어 하신 말에 갑자기 나가 있던 정신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나는 목표를 세우면 해내는 사람인데 지금 목표도 없이 과거의 아픔에 빠져서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목표를 세우기로 했어요. 아저씨가 말씀하신 대로 제 목표는 회사 취직이 되었어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을 때처럼 PC방에 가서 이번엔 취업 사이트를 뒤적거렸어요. 고등학교만 그것도 검정고시로 패스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회사는 극히 드물었어요. 애초에 면접조차 볼 수 없었죠. 학력 때문에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을 했으니까요. 만약 학력이 필요 없다고 하면 죄다 경력이 최소 1, 2년은 있어야 하는 전문 직종이었어요. 제가 뭘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가진 거라곤 20대의 체력과 열정이 전부였죠. 그래서 신입 채용하는 공고에는 그냥 전부 다 이력서를 보냈어요. 이력서라 할 것도 없이 단조로웠어요. 이력이 없었으니까요. 대신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썼어요. 자기소개서 정복하는 책 한 권 사서 열심히 읽고 알려주는 대로 열심히 썼어요.
제 강점을 쓰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낸 사건도 쓰고 의지와 목표를 구체화시켜서 담아냈어요. 그렇게 재취업 도전기가 시작되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력서를 보내고 연락이 오는 곳이 없더라고요. 제가 고깃집 알바하면서 핸드폰을 샀었거든요. 취업 이력서 내고 계속 막노동을 했는데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혹시나 연락을 놓칠까 봐요. 회사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은 이력서를 한창 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고작 1차 서류에 합격한 건데 저는 회사에 입사라도 한 것처럼 신이 났어요. 있는 돈을 털어서 저렴한 양복 한 벌과 구두, 셔츠, 넥타이도 샀어요. 그렇게 첫 면접을 보러 갔어요. 저까지 3명이 들어가서 면접을 보았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제게 유독 관심을 보이던 가운데 앉아 계셨던 남자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다며 질문을 던졌어요. 자기소개서 보니까 부모님 없는 힘든 환경에서 꿋꿋하게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왔다고 하던데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는데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라는 듯한 리액션이 돌아왔어요. 제게 질문을 한 남자는 표정을 잔뜩 구기면서 혀를 찼어요. 그리고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종이를 덮어버렸고 그렇게 면접이 끝났어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는 건지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그리고 며칠 뒤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제 인생 2번째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처음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제 답변을 재밌어 하던 임원 중 한 명이 이번엔 제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이번엔 좀 망설여졌어요. 거짓말을 해야 하나? 사실대로 말할까? 저는 후자를 택했어요. 숨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임원분이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하고 머리를 극적이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끝냈어요. 이게 고아들의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면서 고아원 퇴소 후 나쁜 길로 빠졌던 형, 누나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이 결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3번째, 4번째 면접도 면접 도중 고아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당연히 탈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5번째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러면서 불안했어요. 이번엔 어떤 질문으로 고아라는 게 들통날까 걱정이 되었어요.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부모님 없이 컸다는 제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 의지와 다르게 제 입이 멋대로 움직였어요. 내 부모님이 사고로 그렇게 되었어요. 모두가 제 거짓말에 속은 듯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냥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할까? 생각하다가 면접이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합격을 했어요.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취직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말하지 말고 저만 알고 꽁꽁 숨겨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도 평범한 사람처럼 누리고 싶었으니까요. 합격한 날로 막노동은 그만두었어요. 부족한 영어 공부를 더하고 양복도 한 벌 더 맞췄어요. 그리고 첫 출근일이 되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신이 나고 들뜬 기분이었어요. 회사에 들어가기 전 회사를 한번 올려다봤어요. 여기가 이제 내 회사구나, 나도 이제 직장인이구나 하는 생각에 설렜어요.
하지만 전 그 첫 직장에서 단 30분을 못 있다가 나오게 되었어요.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밝게 인사를 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제 앞에 우뚝 섰어요. 당신이 신입이야?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자네가 신입인가? 이런 반기는 말투가 아니라 화가 난 말투였어요. 제가 맞다고 하니 저를 데리고 1층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제 가슴팍에 종이 한 장을 툭 던졌어요. 어디 근본도 없는 사람이 말이야, 이쪽에 발도 들이지 마. 그 사람은 다시 올라갔어요. 발밑에 떨어져 있는 종이를 주워서 봤어요. 가족관계 증명서였어요. 예전에 고아원에 있을 때 입을 막 하기로 유명했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나가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꿈도 꾸지 말라고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등록 기준지 확인하면 어디 출신인지 다 나온다고요. 허탈했어요.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는 기분 나쁜 선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5번째 회사도 아주 참혹하게 탈락하고 말았어요. 이 이후부터는 일이 정말 안 풀렸어요. 다시 막노동 현장에 나갔다가 다치게 되었고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도 일상생활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서 계속 이력서 보내고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이후부터는 의욕을 좀 상실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면접 가는 길이 설레지 않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이겨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도전을 했어요. 6번째 회사에서는 왜 검정고시를 받았냐고 물어봤어요. 대답하다가 고아인 사실을 밝히게 되었고 7번째, 8번째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비슷했어요. 9번째는 면접 처음부터 제가 고아인 사실을 밝히게 되었는데 면접 내내 저를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일관했어요. 결과는 다 탈락이었죠. 뻔한 결과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통장의 잔고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고깃집 사장한테 당하고 다시 0부터 시작했는데 그마저도 면접 준비한다고 쓰고 이젠 다쳐서 막노동도 못하게 되었으니 돈이 없는 게 당연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10번째 면접을 보러 가는 날 아침에 은행에 들러서 통장 정리를 했는데 잔액이 1,000원이었어요. 그 잔고를 딱 보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먼저 퇴소한 형, 누나들처럼 나쁜 일을 해야 하는 건지. 그러다가 저도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닌지 그런데 그런 일을 한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건지 누가 날 써주기는 하는지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어요. 당장이라도 어디 도망치고 싶었는데 꾹 참고 10번째 면접 장소로 향했어요. 면접실이라고 하기엔 작은 회의실 같은 곳에 저 혼자 들어갔고 면접관은 3명이었어요. 그리 크지 않은 수입 관련 회사였어요. 면접은 무난하게 시작되었어요.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했고 그동안 했던 일이 무엇인지, 입사 동기는 뭔지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다가 가운데 앉아있던 사장처럼 보이는 남자가 종이를 넘겼다 말았다 하며 유심히 보더니 제게 질문을 했어요. 올 것이 온 거였어요. 여기 보니까 부모님 없이 자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말해줄 수 있어요? 긴 정적이 흘렀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이게 뭐라고 고아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것도 화나고 억울하고 그럼에도 거짓말을 칠까 고민하는 마음이 싫었어요. 사실은 제가 고아예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렵사리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 제게 질문을 한 남자가 종이를 탁 덮었어요. 끝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상 밖의 질문이 저를 향했어요.
그래요, 많이 힘들었겠네. 혹시 어디 고아원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행복 고아원이에요. 10살 때 희망 보육원으로 갔고요. 맞구나. 예. 승우가 대뜸 제 이름을 부르는 남자의 모습에 당황을 했어요. 게다가 그 남자의 눈시울은 잔뜩 붉어져 있었어요.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긴 회의실 책상을 돌아서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안기라는 듯 팔을 벌렸고 저는 저도 모르게 엉거주춤 일어나서 남자의 품에 안겼어요. 형, 기억 안 나? 남자가 자신이 기억나지 않냐면서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도 생각이 잘 나지 않았어요. 남자가 다른 면접관 2명한테 저랑 둘이 얘기 좀 하겠다며 나가 달라고 했어요. 저는 어색한 회의실에 사장이라는 남자와 어색하게 마주 앉았어요. 정말 기억 안 나? 고아원에서. 왜 그때 너가 막 들어와서 7살이었고 내가 그때 18살이었나? 그랬겠다. 퇴소 앞두고 있었으니까. 너한테 몰래 사탕도 줬던 적 있는데 커피맛 사탕. 그리고 너 자고 있을 때 선생님께 너 아프다고 거짓말 해준 적도 있고. 남자는 저는 기억나지 않는 저와의 추억을 하나둘 꺼내 보았어요. 가만히 듣고 있는데 어렴풋이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고아원에 막 들어갔을 때 하나도 적응이 안 되고 무서웠던 그때 유일하게 저를 챙겨주던 형이 한 명 있었어요. 몰래 사탕 같은 걸 챙겨주기도 하고 아직 혼자 하는 게 서툰 저를 위해 세수랑 양치를 도와주기도 하고 제가 못 먹는 반찬은 몰래 먹어주던 형이 있었어요. 그렇게 떠올리며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제가 기억하는 그 얼굴과 닮은 부분이 군데군데 보였어요. 저 기억나요. 제가 기억이 난다고 하자 형이 활짝 웃으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눈시울을 붉히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잘 커줘서 고맙고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잘 견뎌서 이렇게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와서 고맙다고 했어요. 힘들지는 않았냐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그날 면접 보러 갔다가 3시간을 얘기하고 왔어요. 형은 곧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면접비라면서 지갑에 있던 10,000원짜리 5장을 제게 챙겨주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저희 회사에 면접비 같은 건 없더라고요. 제가 힘든 상황임을 알게 된 형이 그냥 준 것이었어요. 갑자기 같은 고아원 출신의 형을 만난 것도 얼떨떨한데 그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다니 더 어리둥절했어요. 그 멍한 기분은 집에 도착해서 풀렸어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서 엉엉 울었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형을 만나서 반가운 마음도 있었고, 감격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고마운 마음도 있었고, 동질감도 있었고.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어요. 그런데 전혀 슬프지는 않고 마음이 개운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어요. 수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저였지만 회사 사람들이 모두 좋은 분들이었고 회사 분위기도 좋아서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입사한 지 1년 만에 회사 매출이 전년 대비 2배로 성장을 했고 회사 규모가 커졌어요. 원래 커다란 사무실 하나 정도의 회사였는데 이전하면서 건물 2, 3층을 사무실로 꾸렸어요. 직원들도 그만큼 많아졌고요. 매출은 무섭게 증가하고 있었어요. 회사 이전하고 회식하던 날 사장님, 저와 같은 고아원 출신의 형이 축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아니었으면 이만큼 성장할 꿈도 못 꿨을 거예요. 부족한 사장 믿고 따라와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이승욱 팀장. 이승욱 씨 들어오고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줘서 그 공이 컸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이승욱 팀장님.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그렇게 한몸에 받아본 건 처음이라 낯간지러우면서도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았어요. 제 사정을 알면서도 저를 받아주고 가진 건 열정밖에 없는 저를 인정해주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는 모든 환경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의 보답을 하고자 죽기 살기로 일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회사는 지금 서울 한복판의 건물을 통으로 계약해서 사옥을 짓고 있어요. 매출은 제가 입사했을 때보다 거의 몇십 배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미래가 밝은 승승장구할 날만 남은 회사예요.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버려져서 홀로 남겨져요. 그런 아이들은 보육원에서 보호를 받게 되겠죠. 지금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모든 보육원들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좋지 않은 대우를 받는 아이들이 수두룩해요. 그 아이들은 퇴소 후 여전히 사회에서 고립된 채 어두운 길을 걸어야 하고요.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겪을지 너무 잘 알기에 너무 걱정되고 마음이 짠해져요. 그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 시작은 개개인의 노력과 관심에서 시작이 될 것이고요. 저도 그 노력을 보태도록 하겠어요. 부모 없는 아이들이 더 많이 웃는 날을 꿈꾸면서요. 어두운 얘기였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